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이은영입니다.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그 발달 장애인으로 곧장 들어가셔서 그 의료 보장 부분과 또 신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자기 의사 결정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이제 조금 물러나서 민영보험의 입장에서 이 인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전반적인 어떤 그 인구의 특성, 또 이 인구를 바라보는 우리 그 사적 계약인 이 민영보험의 관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발제를 하게 된 검토 배경이 되는 그런 기초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현황, 또 현재 제공 중인 공적 제도에서 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공 중인 복지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보장 갭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민영보험에서 그럼 현재 이 인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기반해서 향후 어떤 관점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할까에 대한 제언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검토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보통 민영보험 하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사적 계약이고, 우리가 지금 왜 이 장애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인구 하면 당연히 공적제도, 이렇게 복지제도, 사회 안전망 구축 그쪽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민영보험도 엄연한 사회보장, 국가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분명히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이 멀 것 같은 발달장애 인구와 관련된 부분도 벌써 단적으로 최근에 실손보험이 그 보험지급금 영역 중에서 그 발달지원 치료비 부분이 지금 실손 부분에서 지급 순위 4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인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보험에 직접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다. 그 인구가 또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일본 사례를 보면은 이 인구가 점점 이동해 가, 지금은 영유아에 집중이 돼 있지만 이 인구가 생애를 거쳐서 중년, 장년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갈 때 과연 이 인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합리적인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지금 민영보험에서는 물론 이 실손보험 지급금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고, 여기에 관점이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당연히 그 인구의 특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복지제도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민영보험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어떤 요청,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된다든가, 유엔 장애인 관리 협약이 들어와서 너네 이거 보험업법하고 상충되니 이거 어떡할래 해서 조정해라, 이런 수준에서 약간 대응적인 차원, 조금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게 대응이 되어 왔다면, 이 감히 이제 저희가 시장 1호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단순히 어떤 그 사회공헌이나 이런 고용이나 이런 차원이 접근이 아니라 보험이 가지는 그 고유의 그 위험 인수라는 관점에서 이 시장을 한번 보자라는 게 이 발제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아주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 그런 걸 구축하는 차원이었다면, 좀 더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이제 좀 더 확대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뭐 이런 요 개념을 많이 이제 복지제도 쪽에서 많이 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손상돼서 이렇게 고립돼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장애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복지 제도가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게 보험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복지 제도와 우리가 밀접하게 더 이해를 하고, 거기서의 공사 역할 분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영보험은 그럼 가만히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이제 회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약사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빨간 부분이 발달장애인과 조금 더 밀접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복지제도 이제 신체장애인들 중심으로 제도는 전개돼 왔지만 중간 2000년대 이제 들어서부터 그 심신박약자 이런 말을 안 쓰고 이제 정신장애 쪽으로 말이 바뀌면서 제도가 많이 서비스 중심으로 추가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이 보험업권 쪽에서도 다양한 이제 이런 노력들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 주요 그 포인트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하겠다. 그 보험의 여러 그 경험, 가입과 인수와 또 보상의 그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수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전용 상품을 2000년부터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한 회사에서 조금 힘들다면은 공통계약 심사 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2008년도에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 보험업법에 있는 상법 732조입니다. 거기서 이 심신미약자에 대한 사망 보장은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호 차원이기도 했어요. 이 의사결정력이 없는 사람들을 목숨을 담보로 이 상품에 가입했다가 혹시라도 이 어떤 사기나 범죄에 연루될까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엔에서 보기에는 차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와서 결국 그래서 그 항목만 빼고 비준이 됐는데, 2014년에 와서 다시 요 부분이 추가됩니다.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으면 이 조항이 지금 적용이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입하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결정권을 조금이라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사망보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많이 열려지게 된 거죠, 상품 가입이.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 있었고, 2014년도에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효력 인정하는 게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그러면 이 의사 능력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 참고를 잠깐 보시면, 그 생명보험협회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리 분별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예시라고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사실 읽어보면은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이제 고령자의 어떤 치매 에 관련된 그런 뉘앙스가 좀 더 단어에 많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연령층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기준을 마련해가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꼭 말씀드려야 될 건 요 2018년에 있었던 요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여부 사전 고지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장애인 전용 보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가입 당시에 고지를 안 해버리면 모든 보험에 사실은 가입이 다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여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달장애인들 이슈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발달장애 인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박민영 교수님 너무 자세히 또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막 이렇게 중언부언 또 여기 또 의사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 장애인은, 우리나라는 등록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15개 장애 유형 중에 자폐인과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그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국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장애인이라면 그 중에 10%.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다 합해서 한 27만 명 정도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 여기 보이 1.6%, 예, 지적 장애 8.7%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해야 되는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인구의 증가는 충분한 사회적인 리스크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해서 기능을 고기능으로 높여줘야지 이후에 돌봄 수요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적 그 제도 안에서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발달 장애 인구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굉장히 퀵하게 넘어가지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되게 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우리나라 연령별 전체 인구를 쫙 그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 중에서 요 회색이 장애 출현율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88%는 장애인의 88%는 후천적인 신체적인 장애들입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10% 정도가 발달 장애인데 이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출현율을 보면 이 완전히 그래프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젊은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런 그 연령 조기에 발견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집계의 문제도 통계 집계의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2000년도부터 사실은 이 카테고리가 들어갔거든요. 자폐성, 지적 이런 것들 용어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 뒤쪽에 인구는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등록 이 장애인으로 지적과 자폐성으로 수집이 된 그 정보는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등록 장애인이 중요한 게 결국 이걸 기준으로 모든 사회보장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숨어 계신들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일단 등록된 분들 위주로 제도는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한계 속에서 아마도 이제 소외된 어떤 그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연령이 굉장히 젊다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청년기 이하가 거의 자폐성 95%.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 중위 연령이 지금 장애 인구가 전체가 한 66세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폐성 장애 15세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차이가 많다. 연령 차이가 너무 많고 이 효과가 뒤쪽 특성에서 다 나타나는데 당연히 젊고 병이 없고 의료기관 적게 이용하고 만성질환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비 지출 같은 것은 적은데 다만 그 재활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당연히 높게 들어가겠죠. 이건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나 지출, 이제 제가 이 지금 통계를 가져온 거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 장애인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 3대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장애 통계 연보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가 그나마 우리나라 전체 가구 7천 가구 정도 조사를 하고 여기 지금 고용공단에서 하는 게 한 3천 가구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나마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전국 조사다. 거기서 기반할 때 소득이 높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가구 소득이란 특성이 반영이 된 결과일 겁니다. 다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 소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평균 장애인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소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발달 장애인과 고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의무 고용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이런 게 있잖아요. 고용보호 차원에서. 근데 해당이 안 되는 인구가 이 발달장애 인구입니다. 최저임금제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용 제외라고 해서 근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인구의 60, 70%가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 능력이 없다 보니 당연히 소득 활동이 낮을 거고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의 격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이거는 이제 각종 보육 교육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치료비와 관련된 그 부분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죄송하지만 요게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좀 잘못 잡혔는데요. 특히 자폐성 가구에서는 이 가구당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지금 3년 단위로 측정되는 조사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조금 덜 하더라도 이게 일관성 있게 지금 3년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이제 장애 특성은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표현이나 의사소통의 한계가 많고 자기 의사 결정이라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심 시기와 등록 시기의 차이가 10년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많은 치료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일상생활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제 제일 하여튼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못 된다는 거. 특히 자폐성에서 보면 12% 정도밖에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인 도전행동이라고 해서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뭔가를 던지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사회 생활을 하게 많은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주 심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사보험을 그럼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보니까 한 아이고 예, 30% 정도가 30 몇 퍼센트였죠? 예, 예, 35% 정도고 상대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높은 그 자폐성 쪽에서 좀 더 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그 그램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요거는 2018년에 이제 그 고지 의무가 폐지되면서 가입 시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가입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진 않은데 요거는 이제 요 조사가 15세 이상이다 보니까 연령층이 젊은 쪽에서 어린이 보험이나 이런 거에 가입한 게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요거보단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공적 보장 니즈 중에서 가장 높은 건 소득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서는 보호자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발달장애인의 복지제도와 보장 갭을 제가 그냥 쭉 넘어가서,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교육과 고용, 그다음에 일상생활 보장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런 공적 복지 제도는 수급자, 그다음 차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조금은 높은 이 발달장애인 쪽은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안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 그래서 이건 정말 미니멈인 그런 제도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더라도 이게 1, 2, 3층으로 소득 보장이 되고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 또 중증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장애인 연금과 이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이런 수준으로 해서 소득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그 감소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합해서 월 한 2024년 기준으로 한 43만 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런 소득 보장 그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는 고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30% 이하고 그나마 공공기관에서 이제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장애연금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의 틀 안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층 보장이라는 거 사실상 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료보장 제도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너무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민건강보험 내에 가장 필요한 그 치료비, 장기적인 치료비와 관련된 것이 모두 다 비급여다. 이래서 발달 장애인들은 사실상 이걸 다 자기 부담하고 있고 그 부담 정도는 아까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어떤가 보면은 아까 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메디케이드는 원래 미국의 의료 급여거든요. 저소득층 대상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걸 예외 적용시키고 있어요. 중산층의 파산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이 수급권 지정하는 것을 주정부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고 그거를 활용해서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메디케이드의 그 예산으로 이런 ABA를 포함한 그런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아예 그냥 발달장애 서비스 부가 따로 있고요. 호주는 더해서 아예 그 장애라는 것을 아까 그 김용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모두가 리스크 풀링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고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면서 2016년도에 아예 국가장애보험 제도를 별도로 그러니까 메디케어라는 그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도입을 아예 했어요. 조세 기반으로 장애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조기개입제도의 모든 비용이 이 NDIS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권이 그러니까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서 좀 부족한 그러니까 발달 지연에 해당한 아동들은 여전히 메디케어에서 담당하는 이런 국가 건강보험 혹은 복지제도 하에서 지금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 제도 중에서는 일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그 고용과 교육과 일상생활 지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정책, 우리나라 지금 복지 정책의 방향은 키워드가 사회 통합입니다.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통합이 되다 보면 우리 발달장애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행동, 의사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 측면에서는 그 배상 책임 위험이라는 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통합이 진전되면서 더더욱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조금 더 고령화가 진전이 돼 있거든요. 발달장애 인구가. 배상 책임 보험 상품들이 많아요. 그 전용 상품으로. 그거를 특화된 어떤 채널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국내 공적 제도의 환경, 또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특성을 봤을 때 요 의료비에서 조기 개입 부분, 노후나 근로소득 보장 부분, 그다음에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부분, 요 부분으로 그 보장 갭을 알 수 있고요. 민영보험은 뭐 많이는 써놨지만 요 표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고 여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발달 장애 아동을 출산하는 위험. 그건 누구나 공감을 하고 그거는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영보험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커버가 되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리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발달 지연 플러스 일부 그 등록을 미루고 있는 발달 장애 부모들의 치료비를 사실상 민영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민간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그런 셈인 거예요. 공적 제도는 너무나 미흡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형국인 거고요. 나머지 부분의 이런 보장 영역들은 그 예를 들어서 배상 책임 위험이라는 것이 발달 장애 인구에서 높다면 보험료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잖아요. 보험의 공평성 원칙의 가격 프라이싱의 원리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너무 그러니까 위험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게 이제 정책적인 보험으로 좀 더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좀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싱 자체가 워킹하지 않는다면 좀 정책적인 지원이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공제 상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자폐인 사랑협회 쪽에 자산관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가는데 전용보험으로 나왔던 건 사실상 고지의무 폐지 이후는 다 이렇게 지금 거의 가입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품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해외 사례를 잠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서비스 프로바이더 혹은 뭐 비영리 단체를 어떤 하나의 특화 시장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발달 장애 인구에 특화된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니치 시장으로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S&T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하나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일본에서는 이런 각종 장애인 그런 공제 조합들을 단기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그 보험업법 개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공제였던 기관들이 보험회사가 됐습니다. 단기 보험회사가 되면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되면서 이런 다양한 장애인 대상 전용 상품들을 다 이런 회사들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의 특징은 필요한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손보업자로 등록은 했지만 생보상품도 필요하면 갖다가 만들어서 팔아주고 심지어 여기서도 또 이게 미래 신탁까지도 생명보험회사들과 또 해서 보험 청구권 신탁 같은 것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채널 하나를 가지고 특화 채널 하나를 가지고 이 인구들을 다 서브하는 그런 그런 이제 형태로 일본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애 주기별로 각종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빠뜨렸던 부분은 이 연구하면서 여러 그 관련 기관들의 데이터도 많이 요청해보고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정리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관련 데이터가 직접 되지 않고 있다. 지금 많은 그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기존에. 근데 이제 당장 현안이 아니다 보니 이게 뒤로 밀리고 밀려서 계속해서 이 요율이라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사고율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건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전제, 그 다음에 또 공적 보장이
그 의료보험 같은 경우 분명히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민영보험의 역할도 또 이제 다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실패 요인, 배상 책임 쪽에서의 그런 프라이싱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공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 또 저 지원을,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그게 제공이 된다면 민영보험이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